업무, 즉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는 아까 업무시설 오피스텔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네. 근데 원래 이제 오피스텔은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취득할 때는 네네네. 원칙적으로 4.6%인데 네네네. 제가 만약에 이제 오피스텔 1세대 1주택인데 네네네.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고 네네. 제가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매도를 했어요. 네네네. 교수님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택으로 봐서 현황이 네네네.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은 오피스텔이 참 이게 애물단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률적 취지는 좋죠. 겸용이니까 네. 법적 취지가 좋은데 사실은 이게 2004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매주 분양을 받을 때는 네. 뭐 교수님 아시다시피 공무상 이제 분양 받으면 업무용으로 등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업무용으로 되지만 실제로는 겸용이니까 주거랑 업무용으로 다 쓸 수가 있는 참 좋은 상품입니다. 네. 이게. 그런데 이거를 과거에는 그냥 뭐 업무용으로 쓰든 주거로 쓰든 다 공무상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예.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해야 된다. 네.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네. 이러면서 이게 스텝이 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그냥 공무상 업무용으로 봐버리면 끝나는 건데 네. 이거를 주거로 쓰면 주택이 되고 네. 업무용으로 쓰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 전입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도 분양을 받으실 때는 서류 기준으로 네. 판단하지만 실제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는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세 아파트 살고 있고 옵세를 주거로 만약에 돌려서 임대를 주고 있다. 네. 그럼 이건 주택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1세대 1주택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전세 아파트가 아니라 자가집이 있고 옵셀이 있을 때는 네. 다주택자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하나는 부동산 좀 임대 사업을 좀 하고 싶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상가를 네네네. 하나 또는 2개 이상 뭐 취득해서 네네네. 나중에 이제 월세를 좀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네네. 이때 이제 그분들이 교수님 하나 정도인데 임대 사업자 안 내고 네네네. 그냥 하는 게 어떠냐.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게 나은 것인가 아니면 네네. 임대 사업자를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네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장단점.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부분은 그럴 겁니다. 신고도 안 해도 되고 절세가 네.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분명한 건 사실이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실무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네. 상가 투자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가는 이제 임차인이 대부분 사업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세금계산서나 증빙을 요구하면 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은 그게 이제 임차료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비용 처리도 해야 되고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임차인이 증빙을 요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가는 거의 제가 아는 범위에는 100% 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네. 거.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 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가집이 있고 이 오피스텔을 주거로 쓰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팔면은 등록이 네. 안 되는 팔면은 다주택자로 분류가 맞습니다. 되거든요. 네.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은 네. 등록 확인이 세무서에 체크가 되기 때문에 네.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여러분이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차손이 생긴다면 네. 실익은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도 차익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이 다른 주택 양도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무등록을 했을 때는 이제 수익금의 0.2%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네. 등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다만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네. 다만 이제 그것도 나중에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매수인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사업 승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꼭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다 모든 게 다 전산화돼 있고 맞습니다. 요즘은 체크 수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등록을 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탈세하기가 쉽지 않죠, 교수님? 네, 그렇죠. 요즘은 네. 다 모든 게 전산화돼 있고 뭐 AI 시대로 가고 있고 아마 AI로 지금 추적하는 이제 시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잘 모르면 교수님 챗 GPT한테 한번 또 물어보는 것도 네, 어떤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자, 다음 이제 교수님 우리가 뭐 부동산을 네네네.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 또 취득을 하게 되면 네네네. 또 이제 보유를 하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산세를 내야 된다. 네네네. 또는 뭐 종부세를 내야 된다.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재산세하고 혹시 종부세를 낸다면 네네네. 어떤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이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 취득일이 네네. 일반 매매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인데 네네. 또 세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네. 다르다라고 하시는 건데 네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 네네네네. 누가 냅니까 교수님?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 많이 이제 혼동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이유는 말씀드리겠지만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네.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에서는 꼭 기억할 날짜가 네. 물론 6월 25일 6.25도 중요한데 네. 6월 1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월 1일. 예. 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뭐 아파트예요. 근데 아파트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그래서 병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매매든 증여든 상속이든. 네. 그 소유권이 바뀌면 그러면 소유자들이 다 내면 되는데 문제는 세금은 딱 한 사람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 여러 번 이 물건이 바뀌었을 때는 납세무자를 딱 정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판정 기준일이 매년 6월일 현재입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3월 20일 날 이 아파트가 매매가 되고 다시 7월 20일 날 전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3월에 전매가 되고 7월 20일 날 또 전매가 되면 두 번 물건이 돈 거죠. 네. 그러면 이때는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네. 방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6월 1일. 6월 1일 현재입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갑을병이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을이 을. 내야겠죠. 네. 왜냐면 을이 6월 1일 현재는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자 입장이시라면 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은 네. 매수자가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네. 그에. 네. 근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시게 되면 매도자가 세금을 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수자일 수도 있고 매도자일 수도 있으니 네. 그 판단은 잔금 시기를 네. 뭐 입장에 따라 조절하셔서 네. 계약을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교수님. 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더불어서 예전에 사실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수님 1인 법인 투자 네. 이게 엄청 또 붐이 유행했었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1인 법인 투자가 그냥 쑥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아파트를 투자한다 네네네. 또는 꼬마 빌딩을 투자할 때 네네. 1인 법인이냐 아니냐 따라서 개인이냐 법인이냐 네네네. 어때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 이게 뭐 아마 여러분 뭐 다른 유튜브도 이게 참 많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개인보다는 법인이 좋다라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율 자체가 6에서 최고 세율이 45%가 되는데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9에서 24%. 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20%대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꽤 됐을 때는 차이가 더블 차이가 나는 거니까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법인 고려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1인 법인들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다주택자 개인이 다주택자가 되면은 취득세 중과가 되다 보니까 네. 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 명의로 사지 않고 1인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줍줍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세관청에서 이것이 이제 체크업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주택법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그걸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도 되고 네. 이건 조정적인 관계없이 네. 중과가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도 중과가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법인은 메리트가 없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제 주택이 아닌 물건, 토지라든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랍니다. 네. 이 과밀억제권역에다가 여러분이 법인을 만드셔서 부동산 취득하게 됐을 때는 중과세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이 중과를 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절세가 있는데 네. 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5년 경과 법인 네. 많이 얘기합니다. 5년 법인 만든 지 5년 지난 법인 명의로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구로 이탈 단지라든가 가산 이탈 단지 거기가 이제 뭐 교수님 뭐 직산업센터도 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반 사무실도 많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긴 산업단지예요. 네. 그런 산업단지는 법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존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인인데도.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서울 대도심지에 보면은 제 주변의 디벨로퍼분들이 서울에다 이게 꼬마 빌딩을 많이 지으세요. 네.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컬. 메디컬. 네. 그래서 네. 이게 의료업이라든가 이런 첨단 업종 등이 됐었을 때는 도시형 업종이라고 해서 네. 이런 도시형 업종이 됐을 때도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 문제니까 반드시 전문가분과 법인을 만드셔서 나는 꼬마 빌딩 하나 가족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메리트가 있다. 다만
주택법인은 아직까지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법인이 개인보다는 네네네. 비용 처리나 이런 것들은 좀 깔끔한 반면에 네네네. 주택법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취득세 중과 뭐 네네네. 12% 네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사전에 꼭 네네. 체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네.